모두 내 등을 돌렸지. 하지만 끝까지 버틴 건 오직 이 분노 하나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 그러나 아들의 원망과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린다. 일터에서 내쫓기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의 눈빛은 절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다. 잿빛 하늘 아래 홀로 선 노인, 복수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릴 기다릴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며 내는 그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였죠. 그 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만수, 올해 78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수가 사는 집은 이 동네에서도 가장 낡은 축에 속했어요. 슬레이트 지붕에는 여기저기 균열이 가 있었고 비가 오면 양동이 세 개를 곳곳에 놓아야 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 페인트는 벗겨져서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이 집조차도 만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을 산 추억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거든요. 한때는 이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반장 일을 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았고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도 만수 씨처럼 성실한 사람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만수는 정장의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아 신고 출근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어깨를 쫙 펴고 대답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만수가 지금은 시장 한 구석에서 풀빵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목에는 지저분한 수건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존경의 눈빛 대신 동정 어린 시선이나 아예 외면해버리는 차가운 눈길 뿐이었어요. 만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일어나야 했어요. 좁은 방 한 구석에 설치된 간이 화덕에서 풀빵을 직접 만들어야 했거든요.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일부터 시작해서 팥을 삶아 소를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어서 구워내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손이. 만수는 반죽을 치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때는 공장에서 정밀한 기계 부품을 다루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반죽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처음 풀빵 장사를 시작했을 때 서툴러서 생긴 상처들이었죠. 뜨거운 화덕에 손을 댈 때마다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말이에요.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 상처들이 만수에게는 자존심이 무너진 시간들을 상기시키는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상처난 손을 보며 만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써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풀빵을 다 구우면 만수는 낡은 보온통에 담아서 손수레에 싣습니다. 그 손수레도 중고로 산 것이어서 바퀴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고 다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컸죠. 처음에는 그 소리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 같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손수레에 풀빵을 가득 담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 만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걱정이 많아서 생긴 것이고, 입가의 주름은 웃을 일이 적어서 아래로 처진 것이었죠. 특히 눈가의 주름은 유독 깊었는데, 아내를 잃고 난 후 흘린 눈물들이 그 자리에 강처럼 흘러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약 30분 정도 걸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차를 타고 쌩쌩 달렸을 테지만 이제는 두 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만수를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수 씨 아닌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이것저것 하며 지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풀빵 장사를 한다고 말하기가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시장 입구에서 만수를 아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일찍 와야 자리라도 좋은 곳에 잡죠. 만수는 억지로나마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상인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어요. 예전에 정장 입고 다니던 만수가 이제는 풀빵을 팔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시장에 도착한 만수는 늘 하던 대로 구석진 자리에 작은 평상을 놓고 풀빵을 진열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임대료가 저렴해서 만수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풀빵 드세요. 각 구운 따뜻한 풀빵이에요.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아직 힘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끔 할머니 몇 분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만수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개당 500원입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하루 종일 서서 팔아도 겨우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풀빵이 눅눅해지면 팔 수도 없고 사람들도 시장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날이면 만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끼니도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풀빵을 팔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만수를 기다리는 건 텅 빈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세월에 바래진 아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찍은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 속 웃음은 이제 추억일 뿐이었어요. 아내 박순자는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만수는 주저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수술만 하면 아내가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고 순자는 결국 만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네요라던 순자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만수의 가슴을 에워냅니다. 만수는 순자의 손을 꽉 잡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요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이미 눈을 감았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만수는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부터 연락을 끊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만수가 빚진 돈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듭니다. 이제 혼자 사시죠. 아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푹 숙인 채로 말이에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껴 키운 아들이 한마디 변명도 위로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만수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모든 걸 대어줬었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외면해버리다니. 내가 뭘 잘못했나? 만수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만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그 사건, 바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만수는 대한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팀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며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어느 날 회사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감사팀이었는데 건설 자재 품질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온 거였어요. 만수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관들이 공장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회사에서 납품하는 철근과 시멘트에 불량품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핵심 자재의 말이에요. 만수는 생산팀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조용히 하라,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감사관이 만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반장님, 여기 납품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 만수는 갈등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고 자신의 직장도 위험해질 텐데. 하지만 만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어요. 불량 자재가 얼마나 섞여 나갔는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는지, 어떤 현장에 납품됐는지까지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감사관들은 만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더 깊이 조사했고 결국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자 회사 경영진들은 만수를 배신자로 몰아세웠어요. 저놈이 회사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조차 만수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만수 씨, 왜 그랬어요? 조용히 넘어갈 일을 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만수는 답답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님, 그 불량 자재로 지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만약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직장이 우선이죠. 이제 우리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많은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만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윤석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석태는 태산건설이라는 큰 건설회사의 회장이었는데 대한중공업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어요. 불량 자재 사용을 지시한 것도 비용을 절약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 했던 것도 모두 윤석태의 지시였던 겁니다. 만수가 해고된 후 윤석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 직원의 배신 행위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 뉴스를 본 만수는 너무 분해서 주먹으로 텔레비전을 쳤어요. 만수는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다가 회사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있으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간신히 찾은 일자리도 임시직이거나 일용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박순자는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만수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만수는 충격적인 뉴스를 받습니다. 윤석태가 서울 강남에 초고층 아파트 분양식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태상건설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가 평당 3천만 원이라는 자막이 나오더군요. 윤석태는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고 품질의 건축 자재만을 사용합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습니다. 10년 전 불량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뻔뻔하게 최고 품질을 운운하고 있다니. 만수는 텔레비전 화면 속 윤석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 자식이 내 가족을 망가뜨려 놓고도 모자라서 아직도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윤석태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도 삶도 자존심도 모두 빼앗겼지. 그런데 저놈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그 순간부터 만수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복수의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만수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해졌어요. 성급하게 덤비면 안 돼. 저놈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해. 만수는 매일 밤 아내 사진 앞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윤석태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신문 기사들을 뒤져봤습니다. 윤석태의 집 주소, 회사 위치, 평소 생활 패턴까지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죠.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에 살고 매일 아침 8시에 회사로 출근한다. 만수는 공책에 꼼꼼히 적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어요. 신문 9일란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었는데 윤석태가 사는 대치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나이 상관없음, 성실한 분 우대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이거야, 이거다. 만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경비원이라면 아파트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테고 윤석태의 일거수일투족도 관찰할 수 있을 거였어요. 더구나 경비원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라서 사람들이 경계하지도 않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만수를 보더니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만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그만두는데 저는 오래 일할 생각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만수의 진중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채용해줬어요. 첫 출근 날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비실에서 근무복을 받아 입고 선배 경비원에게 업무를 배웠어요. 여기는 고급 아파트라 주민들 눈치도 많이 봐야 해요. 특히 윤석태 회장님 같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서 모셔야 하고요. 선배의 말에 만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조심해서 모시라고? 나는 그놈을 무너뜨리려고 온 건데. 윤석태는 아파트 최고층인 35층에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가끔 아들 가족이 놀러 오는 정도였습니다. 부인은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 너도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봤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만수는 윤석태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벤츠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보통 8시경에 돌아오지만 접대가 있는 날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늙었다고 멍청할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늙은 여우도 발톱은 남아있다. 만수는 윤석태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석태는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고 지나갔어요. 만수를 하나의 가구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만수가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한 건 분리수거장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 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버린 서류나 영수증, 심지어 개인적인 편지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윤석태 집에서 나온 쓰레기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고급 음식점 영수증들, 골프장 이용료 내역서, 그리고 가끔 회사 관련 서류들도 있었어요. 이 자식, 한 끼 식사비가 내 하루벌이보다 많네. 만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다가 만수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윤석태가 버린 서류 중에 태산건설 내부 회계 자료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실수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 같았어요. 만수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겨서 경비실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태산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포탈한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저놈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만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윤석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더욱 꼼꼼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장에서 익힌 도면 읽기 실력을 활용해서 태산건설이 지은 건물들의 구조적 문제점도 하나씩 찾아나갔어요. 여기 철근 규격이 설계 도면과 다르네. 이건 명백한 부실 시공이야. 만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적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익힌 건축 자재에 대한 이해, 구조 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이제 복수의 도구가 되었어요. 관리실에 비치된 아파트 도면도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비상계단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심지어 각 층의 전기 배선까지 파악했어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야. 윤석태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만수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윤석태가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부인이 죽고 난 후 혼자 사는 모습이 때로는 처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술을 마시며 베란다에 서 있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도 동정하지는 않을 거다. 너는 내 가족의 삶을 망가뜨렸어. 만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경비원으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만수는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첫 번째 단계로 수집한 비자금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만수는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태산건설 윤석태 회장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만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복사해둔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며칠 후 드디어 기사가 났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정치권 로비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첫면에 크게 실렸어요. 만수는 그 기사를 보며 처음으로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며칠 동안 만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놈도 끝장이지. 진실이 밝혀졌으니 당연히 처벌받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만수의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윤석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태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산건설은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해왔으며 이번 일은 저희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조작된 것입니다. 윤석태는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척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석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유명한 로펌을 고용했고 기사를 쓴 기자와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만수는 경비실에서 윤석태가 전화하는 소리를 몰래 들었어요. 국장님, 이번 일 좀 조용히 처리해 주십시오. 선거 때 도움 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골프 한번 치시죠.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윤석태는 능숙하게 인맥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몇 주 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수가 제보한 서류들도 출처불명의 위조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죠. 심지어 기사를 쓴 기자는 좌천되었고 신문사는 윤석태에게 정식으로 사과 기사까지 실었어요. 이게 말이 돼? 만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 앞에서는 진실조차 무력해지는 거였어요. 저놈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네. 더욱 가슴 아픈 건 윤석태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선량한 기업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이 홧김에 저지른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도 불쌍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수의 혈압이 확 올랐어요. 노인네 하나가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냐? 는 식의 조롱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윤석태는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만수의 분노는 이제 개인의 한풀이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의와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어요. 저놈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량 자재를 쓰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을 망가뜨리고 있겠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만수는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요즘 태산건설이 짓는 아파트들 품질이 영 안 좋다던데. 우리 친척이 태산건설 아파트 샀는데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서 벽에 금이 가더라고. 분리수거장에서도 계속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냈어요. 윤석태가 버린 서류 중에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의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또 엉터리로 하고 있네. 만수는 그 자료들도 하나씩 수집해뒀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윤석태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윤석태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겼다. 나를 건드릴 수 있는 놈은 이 세상에 없어. 그 모습을 본 만수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양심도 없는 놈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언론을 통한 정면 승부로는 윤석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만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태의 약점을 더 정확히 파고들기로 했어요. 개인적인 치부나 사업상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서 치명타를 가하는 거였죠.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만수가 주목한 건 윤석태의 아들이었어요. 윤석태의 아들 윤민호는 30대 중반으로 아버지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여자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돈이 좀 필요해요. 윤민호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항상 돈 이야기였어요. 윤석태는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도 결국 돈을 줬습니다. 또 도박으로 날렸구나. 언제까지 이럴 거냐? 만수는 윤민호의 행적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민호가 자주 가는 도박장, 만나는 여자들, 빚진 곳들까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어요. 이것도 윤석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군. 그러던 중 만수는 더욱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윤석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서류 중에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원가 절감을 위해 비급 자재 사용, 검사 때만 주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본성은 못 바꾸는구나. 만수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 대신 다른 경로를 통해 알리기로 했어요. 건설 현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거였죠. 만수는 퇴근 후 그 아파트 단지 근처로 갔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기존 주택가가 있었는데 그곳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때문에 이미 불만이 많은 상태였어요. 아저씨들, 혹시 저기 공사장에서 어떤 자재를 쓰는지 관심 있으세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뭔 문제라도 있나요?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자 만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조금씩 알려줬어요. 만수의 새로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주민들이 만수의 제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불량 자재를 쓴다고요? 그럼 우리 집값도 떨어지겠네요. 아이고, 그런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우리까지 위험하잖아요. 주민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고 만수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조금씩 공개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의 규격이 설계 도면과 다르다는 것, 시멘트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주민 중 한 명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어봤어요. 만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건설 관련 일을 했어서 좀 압니다.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민들은 만수의 말을 믿었고 곧바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역 시의원에게도 연락해서 현장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기뻐했어요. 이번에는 윤석태도 어떻게 막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만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윤석태 측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태산건설 측근에게 돈을 받고 만수를 밀고 한 것이었어요. 그 늙은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것 같아요. 그 주민은 만수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녹음해서 윤석태에게 넘겼습니다. 윤석태는 즉시 만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윤석태의 측근들이 만수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만수라는 이름 10년 전 대한중공업에서 윤석태를 고발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까지 모두 밝혀졌어요. 그놈이었구나. 10년 전에 나를 엿먹인 바로 그놈 말이야. 윤석태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네. 이 나이에 무슨 복수 타령이야? 하지만 그는 만수를 그냥 놔둘 생각은 없었어요.
철저히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갑자기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허위사실이요? 제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만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윤석태 측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상건설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만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가진 증거도 있어요. 불량 자재 사용 자료, 비자금 조성 내역. 하지만 경찰은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구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만수가 대답할 수 없자 경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만수가 일하던 대치 힐스테이트 관리소에서도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고 회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였어요. 관리소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수 씨,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다고 하네요. 만수는 경비복을 벗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경비원 일까지 잃게 되자 만수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에서 풀빵 장사만으로는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더구나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만수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시장에서 장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만수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지역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만수는 허탈했습니다. 윤석태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만수의 절규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풀빵 장사 도구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버텨온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됐고 결국 만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만수의 사정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그냥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벌금만 내면 끝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만수는 분노했습니다. 합의라니요?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윤석태가 실제로 불량 자재를 쓰고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증거는 부족했고 윤석태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도 만수에게 불리한 증언들만 나왔어요. 그를 밀고 한 주민, 태상건설의 변호사들, 심지어 과거 동료들까지도 만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나이에 또 죄인 취급을 당하네. 만수는 법정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어요.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결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검은 강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명예도 모두 잃었는데 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었고 만수는 난간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한테 가면 되는 거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바른 사람이었잖아요. 버티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만수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의 말처럼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돌아온 만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복수의 끝은 허망할지라도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후세를 위해 남겨야 한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준 그 깨달음이 만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만수는 이제까지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론사나 관공서 같은 기존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윤석태 같은 권력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돈 앞에서 입막힌 언론보다 집이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클 거야. 먼저 만수는 자신의 생활 기반부터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정가자라는 꼬리표까지 달렸으니까요. 그러던 중 동네 교회에서 만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만수 형님, 여기서 청소 일이라도 하시면서 지내시죠. 교회 원로의 김 집사님이 제안해 주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며 만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때 오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만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산건설이 지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파트도 태산건설이 지었는데 입주한 지 2년 만에 벽에 금이 가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요. 화장실 타일이 자꾸 떨어져서 위험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태산건설의 부실 시공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실 시공이야. 더 놀라운 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층이라는 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그냥 참고 살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들이잖아.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만수는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이나 돈은 없지만 진실만큼은 확실했거든요. 만수는 교회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집에 문제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모임은 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고작 5명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소중한 시작이었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같은 회사의 부실 시공 때문인 것 같아요.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박할머니는 베란다 바닥이 꺼져서 무너질까봐 무서워요라고 했고, 정할아버지는 승강기가
자꾸 멈춰서 갇힐 뻔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수도관이 터져서 아래층까지 피해를 줬는데 배상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만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윤석태 그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모임에는 10명이 참석했고 세 번째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태산건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같은 고생을 하고 있었네. 만수는 이분들을 태산건설 피해자 모임으로 조직했습니다. 정식 이름은 안전한 주거를 위한 시민 모임이었어요. 만수가 회장을 맡고 교회 원로의 김 집사님이 고문을 맡아줬습니다. 모임이 커지면서 만수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각 아파트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피해 사례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기로 했어요. 김 집사님의 소개로 건축 전문가인 이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박사님은 은퇴한 건축공학과 교수였는데 만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부실 시공이네요. 구조적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죠. 필요하면 안전진단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수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전문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한편 만수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윤석태가 버린 서류들, 부실 시공 현장의 사진들, 비자금 관련 자료들. 이제는 이런 자료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알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언론이 아니라 직접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해. 만수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구청 등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안전한 주거를 위한 시민 모임 명의로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며 태산건설의 부실 시공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조직적인 대응이 뒷받침되니까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만수는 이런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니까 윤석태도 쉽게 막을 수 없을 거야. 안전한 주거를 위한 시민 모임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윤석태의 칠순 생일 파티가 열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태산건설 본사 최고층 연회장에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만수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때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그 파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어요. 시민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최 할머니의 아들이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그 파티 음식 준비를 저희 업체에서 맡게 됐어요. 최 할머니는 즉시 만수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서빙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최 할머니의 아들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만수 아저씨가 하시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티 당일 만수는 서빙 직원 복장을 하고 태산건설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생각에 각오가 서더군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모든 걸 걸고 승부를 봐야 해. 연회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대기업 회장들, 방송국 사장들까지.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새삼 윤석태의 권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윤석태 편이구나.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윤석태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만수는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를 거야. 만수는 서빙을 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윤석태가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태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시작했어요. 지난 40년간 태산건설을 이끌어오면서 항상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만수에게 쏠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만수는 이미 단상 가까이 다가가 있었어요. 윤 회장, 당신이 품질과 신뢰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제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10년 전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에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경비원들이 만수를 제지하려 했지만 만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태산건설이 지은 아파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불량 자재를 써서 주민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사람을 당장 내보내라. 하지만 참석자들은 만수의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카메라를 만수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안전한 주거를 위한 시민 모임 회원들이었어요. 최 할머니를 비롯해서 태산건설 아파트 피해자들 수십 명이 일제히 들어온 거였습니다. 우리도 증언하겠습니다. 박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태산건설 아파트에 살면서 받은 피해를 모든 분들께 알리겠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각자 피해 사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은 신이 나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만수는 마침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 회장, 당신이 감춘 진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만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 가족을 빼앗아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이 사람들의 집까지 무너뜨리려 했습니까? 윤석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저들을 내보내라. 파티를 망치고 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윤석태를 체포하러 온 거였습니다. 시민 모임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윤석태 씨 건설업법 위반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석태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됐어요. 그 장면을 본 만수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복수는 완성됐지만 잃어버린 가족이나 지난 세월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나온 만수는 동행했던 시민 모임 회원들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많았지만 일단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김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만수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네요. 하지만 만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게 정의일까요? 저는 지금 후련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네요.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윤석태 체포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태산건설 윤석태 회장, 부실 시공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제목이 모든 방송사에서 나왔어요. 언론들은 이제서야 윤석태의 비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복수는 했지. 그런데 남은 건 뭐지? 윤석태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태산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만수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그래, 복수는 했지. 그런데 남은 건 뭐지? 만수는 허름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아내 사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1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아내 박순자의 사진이 만수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 놓아줄게.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증오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소.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만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싸운 이웃들, 그리고 드러낸 진실이 진짜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젠 나도 용서가 필요하네. 증오에 사로잡혀 산 시간들을 용서받고 싶어. 며칠 후 만수는 다시 예전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다시 장사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만수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풀빵 드세요. 각 구운 따뜻한 풀빵이에요. 만수는 다시 풀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전한 주거를 위한 시민 모임 회원들이 하나둘 찾아와 주었거든요. 만수 아저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박 할머니도 제가 팥소 만드는 건 자신 있어요라며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함께하는 풀빵 가게는 금세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풀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통의 공간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였는데 만수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저희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하신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요. 봉사활동이요? 만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경험과 의지력이면 충분해요.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만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풀빵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만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더군요. 특히 만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만수의 말에는 10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윤석태의 재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태산건설의 추가 비리들을 보도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윤석태는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날 만수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윤석태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만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 사람도 결국은 불쌍한 인간이네. 법정을 나온 만수에게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10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성공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만수는 교회에서 열린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안전한 주거를 위한 시민 모임의 모든 회원들이 모였어요. 김 집사님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만수 형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만수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최 할머니가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씨, 우리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모임을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계속해야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면 도와줘야 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복수로 시작된 길이지만 결국 새로운 공동체와 삶의 의미로 이어졌네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복수에 매달려 있을 때의 그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가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맑은 공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풀빵을 만들어야 했고 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시민 모임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 만수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았던 공허한 나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 있고 보람찬 바쁨이었거든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아갈 테니까요. 복수로 시작된 만수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